반갑습니다. 22 사회주의 대회 경제 세션에 참석하신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를 맡은 신현원입니다. 오늘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지배질서의 쇠퇴와 혼돈이라는 주제로 참세상연구소 홍성만 동지를 모시고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참세상연구소 홍성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굉장히 시기적으로도 방대하고 그다음에 내용적으로도 무슨 경제 금융 세계 질서 재편 나오고 이렇게 이래서 굉장히 크고 좀 무거운 이야기들이 많이 될 텐데요. 전쟁 이야기도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얘기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될지 몰라서 자료 구성을 최대한 좀 단촐하게 한다고 했는데 또 불구하고 1시간 반은 아마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살짝 들고요. 원래는 한 3시간 정도 하는 건데 줄여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로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신자유주의 세계 질서의 이 쇠퇴와 혼돈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경향으로 가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그러려면은 이전에 어떻게 진행되어 왔나 그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자본주의 전체 역사를 다 살펴보기엔 좀 어려우니까 일단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식사도 좀 하셨고 그죠? 얘기가 원래 좀 경제 이야기는 또 굉장히 재미도 없고 요즘 이 주식 이런 것도 잘 안 되고 막 이렇게 우울하실 텐데 다들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가 이게 너무 지금 반응들이 굉장히 거칠어요. 낯설고 뭔가 함께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고 너 이 새끼 어디 무슨 얘기 하나 보자 딱 이거 들으려고 오신 분들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굉장히 저는 공격적으로 좀 느껴집니다. 그 표정들이 제가 좀 당황하지 않도록 좀 부드럽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얘기가 조금 넓고 재미없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전후 자본주의 체제는 일단 자본주의 전체 세계 질서가 다 붕괴됐지 않습니까? 전쟁 때문에 이거를 이제 새로 이제 복구를 하는데 크게 세 축으로 복구를 합니다. 하나가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라고 해서 세계 무역 질서를 1944년에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전승국들이 주요 전승국들이 모여가지고 그 장소가 브레튼 우즈예요. 거기서 모여서 이 달러를 중심으로 한 이 기축통화로 이제 만들고 IMF 가트 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무역 질서를 다시 복원시켜냅니다. 이거는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자본 생산, 그러니까 이제 이제 전쟁으로 이제 폐허가 된 이 땅에서 새로 이제 공장을 짓고 생산을 막 가동하지 않습니까? 그럼 생산력이 막 고도로 막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민간 자본이 없으니까 대부분 이제 국가 투자나 공공 투자 중심으로 쭉 이제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 이제 자본의 이제 생산성과 노동 거기에 이제 노동이 이제 같이 함께 하면서 임금도 올리고 하는 이런 이제 이 체제를 케인스주의 체제라고 그렇게 불러요. 이렇게 이제 생산 체제는 이런 형태로 갔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냉전을 통해서 그러니까 2차 세계 대전을 통해서 사회주의 진영이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소비에트만 소유 알중 이 6개 나라만 이제 자체 이제 사회주의 국가가 됐는데 동유럽이 전체가 유럽의 절반이 이제 사회주의 국가가 됐고 그리고 2차 세계 대전과 이제 직후에 식민지 이제 독립국가들이 나타나면서 대부분 또 이제 사회주의 국가로 되면서 전 지구의 한 절반 정도가 사회주의 국가화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미국에서는 다시 이제 봉쇄 정책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이 소비에트에 대해서는 금수 정책. 지금
그 러시아, 중국에 대한 이 금수 조치와 거의 유사한,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형태로 들어가는, 그렇게 되면서 냉전이라는 이런 체제를 형성하게 되고, 그 속에서 이제 세계 시장을 분할을 합니다. 예, 그 전까지 세계 시장은 제국주의 시대에는 제국 그 별로 시장이 분할됐죠. 그러던 게 이제 영국 그 중심으로 해서 일정하게 이제 그 1차 세계 대전을 즈음해서 이제 그렇게 통합이 됐다가 다시 분할됐다가 2차 세계 대전 때 완전히 양분되는 그런 형태에서 이 그 주로 이제 전승국 중심으로 이게 이제 다시 재통합이 되려고 했는데 소련 이제 이런 사회주의 진영이 이제 등장하면서 완전히 이제 양분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죠. 이게 이제 한 페이지인데 큰일 났네요 이거.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무역 질서와 이제 노동 체제와 뭐 세계 시장 형태로 해서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전후 체제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자, 이게 이제 그 70년대에 자본주의 역사에서 최초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걸 그 거치면서 이 전후 체제가 붕괴가 됩니다. 제일 처음 뭐가 붕괴가 될까요? 제일 처음에 붕괴되는 건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가 먼저 되겠죠. 이 달러 중심의 이제 금태환, 금으로, 그러니까 달러를 갖고 가면 금으로 바꿔주는 달러만, 그 달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른 이제 통화 체제랑 같이 다 연결했는데, 이게 이제 미국이 이제 베트남 전쟁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달러를 남발하니까 그 달러를 갖고 있던 다른 나라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가서 달러를 줄 테니 금을 다오 이렇게 해서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태환 요구가 쇄도하니까 미국이 달러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정지를 시킵니다. 우리 더 이상 금태환 못 해줘. 그렇게 되니까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자, 여기 이제 이걸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하에서 근본위 제도는 완전히 없어지고, 이 이후로 지금은 이게 국정통화 체제죠. 금을 이렇게 비축해 놓고 그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화폐를 발행하는 이런 구조는 완전히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관리통화 체제 형태로 싹 바뀌게 되는데, 그러면서 미국은 이 과정에서 여전히 달러를 기축통화 형태로 유지를 시켜 놓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건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그걸 뭐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개 정도를 이제 들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역 거래에서 달러를 지배적인 걸로 만들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무역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 석유겠죠. 뭐 지금도 이 중요성이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중요한 자원인데, 70년대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자원인데, 이거를 74년에 미국 대통령이 저기 유럽 이제 순방하고 오다가 사우디아라비아 배 선상에서 사우디 왕을 만나요. 그래서 그 비밀 협정을 맺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이제 페트로 달러를 형성하는 건데, 요게 요즘에 이제 뭐 서로 이제 이 관계가 막 틀어지고 뭐 싸우네 말하네 그 얘기가 나오는 이 그 배경이 이제 시점이 이거인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사우디 왕가의 안전을 우리가 영원히 보장해 줄게. 대신에 사우디는 가장 이제 석유가 많이 나는 이 국가고, 니네 이 석유 거래를 달러로만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석유 거래가 달러가 지배적인 형태가 이제 되면서 다른 모든 자원, 그 무역 거래에서 결제가 이 달러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 토대를 이제 갖추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각국 이제 준비 자산을 이제 달러화 자산으로 만들게 하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형태를 하면서 이게 일종의 금융 세계화입니다. 이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화를 완성해가는 과정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케인스 체제가 이제 붕괴되죠. 이거는 말 그대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더 이상 뭐 이런 그 국가 주도의 이제 노동 자본 타협 체제가 그런 형태로 이 생산성이 유지가 되지 않는 그런 역사적인 조건들이 나타나게 되고, 뭐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노동을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노동조합을 공격하고,
70년대 말부터 그 영국의 그 유명한 불만의 뭐 겨울, 요즘 뭐 불만의 가을 뭐 이렇게 표현되는데 불만의 겨울이 이때 나타나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저 켄로치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내 이름 생각이 안 나. 이 브라스토프 뭐 이런 이제 영화들 그 배경이 다 이때의 이제 공격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뭘 하느냐? 노동 유연화라는 거를 세계적으로 이제 완성시켜 나가는 그 첫 출발이 되는 거예요. 영국, 그다음 미국, 그다음에 유럽 전체, 그리고 80년대 들어서는 아시아, 90년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대시키면서 노동 유연, 그러니까 이 체제를 붕괴시키고 노동 유연화 형태를 세계화시키는 그런 형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생산의 세계화를 또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들을 겪게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새롭게 이제 무역 질서를 엮어내는 게 이게 이제 그 신자유주의 세계화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WTO 이 체제 중심의 이 세계 질서들, 세계화된 질서들을 형성해내고 그 속에서 이제 글로벌 가치 사슬이라고 GVC, 뭐 오프쇼어링 뭐 이런 건데 이건 뭐 결국엔 이제 노동 유연화의 세계화인 것이죠. 이거를 달성하게 되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요거 이제 극복 과정, 붕괴 과정이기도 하지만 극복 과정이기도 한데 이게 이제 다시 이제 신냉전, 그러니까 냉전을 고조시키는 그게 이제 80년대부터 이 군비 지출을 뭐 확대시키고 우리가 이거 아는 사람은 연세가 꽤 되신 분들인데 그 스타워즈 그러면 영화만 떠올리시는 분들 말고 레이건 대통령이 갑자기 떠오른다 그러면 이제 저랑 비슷한 거예요. 그때 이제 뭐 스타워즈 그래갖고 뭐 이렇게 우주 무슨 방위 전략인 이런 거 나오면서 거기다 막 돈 막 쏟아붓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공식 용어가 신냉전이에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거는 좀 다른 의미고 좀 새롭게 나온 거고. 요 당시에 이제 그 냉전이 고조된 이 시기를 신냉전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제가 마음이 급하니까 말이 계속 빨라지고 있는데. 자, 그렇게 해서 이 군비 지출들을 쭉 확대하면서 이게 거꾸로 이제 사회주의권을 압박해 들어가는 거죠.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이 군비 지출도 국가 지출, 정부 지출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GDP가 증가되는 효과가 있어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그런데 장기적으로 계속 그렇게 되면 이것도 이제 그 자본주의 그 생산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더 장기적으로는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그런 요소가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군비 지출이나 이런 것들은 생산성 향상, 성장에 큰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형태로 작동을 하는 데 비해서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그 자체로 어떻게 크게 보면은 이 군비 지출이나 이 무기나 이제 이 국방력 이 경쟁을 통해서 과학 기술이 어느 정도 좀 발전하는 걸 제외하고는 경제적으로 놓고 보면은 민생이나 이런 거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낭비적인 요소들이 더 커지고 사회주의가 붕괴되는 하나의 중요한 이제 요소로 작용을 하는 거죠. 이 당시에 이제 군비 경쟁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 90년 이제 들어가서 소비에트와 이제 그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해체가 되고 사회주의권 전체가 붕괴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고 그것들이 다시 이 유럽 연합이나 이렇게 나토에 이제 가입되면서 유럽 시장으로 통합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이 과정, 이 연장선에 하나의 또 그 배경들을 갖고 있는 그런 계기입니다. 그리고 2001년에 이제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세계 시장이 분할됐던 세계 시장이 단일 시장으로 통합되는 이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완성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착취 체제와 이렇게 수탁 체제를 구분을 하는데, 좌파들이 이렇게 전통적으로 보면 이렇게 수탈 구조를 좀 무시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착취가 이제 이게
이거는 생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그 자본의 이게 어떤 뭐 이윤율 증가라든가 노동 착취도 강화라든가 뭐 그런 것과 이제 관련이 있고, 이거는 이제 생산 외적인 이제 문제이거든요. 자본주의 생산 외적인 건데,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이제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근데 요거 착취는 그 자체로 자본주의의 어떤 성장과 발전과 그 자체로 관련이 되는 것이고, 근데 수탈은 사실은 자본론에 보면 이게 체제 전환과 관련이 있어요. 네? 수탈자가 수탈당한다라는 그 유명한 이제 그 표현들이 있는데, 뭐 하여튼 그 영역을 놓고 보면, 왜냐하면 이게 수탈이 강화되면 전체적인 민중들의 이 고통들이 더 확장이 되는 형태거든요. 저항이 더 심하게 일어날 것이고, 뭐 투쟁이라든가 뭐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착취가 강화되는 것보다 수탈이 더 확대되는 거에서 전체 이제 인민들의 어떤 큰 저항으로 확산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수탈이야말로 전환과 제가 보기엔 더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착취를 강화시켜 갖고 이윤율을 생산성의 이윤율을 증가시키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는 형태로 수탈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더 이상 착취를 막 노동력 막 쥐어짜고 막 세계화 시켜서 막 세계적으로 막 해도 어느 정도 이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더 이상 안 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본은 수탈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자기의 이윤 양을 더 많은 그 양들을 이제 획득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또 경쟁하고 그런 형태가 하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후퇴죠. 예를 들면 제국주의 그 시대에 그 식민지 수탈이 강화된 것은 그 자체로 예를 들면 자본주의적인 발전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수탈을 강화시키고, 역사적으로도 그런 이제 제국주의 시대의 어떤 그 수탈 그 형태들이 굉장히 이 퇴행적인 그걸로 뭐 드러나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수탈 영역이 있던 것들이 자본주의 생산력이 발전하면서 일로 이동을 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뭐 가사 노동과 관련된 분야도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다 수탈해 왔죠. 근데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제 가사 서비스 시장을 만들어 가지고, 예? 그 시장으로 형성해서 아주 저임금 그 형태로 해서 새로운 이제 착취 구조를 수탈 이 구조에서 착취 구조로 전환시키면서 자기의 이제 그런 성장들을 이렇게 또 이루는 그런 과정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의 관계는 굉장히 이제 뭐랄까 정치 경제학적으로 그 밀접하게 이제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여지고, 그렇습니다. 예, 신자유주의에서는 자, 노동유연화와 노동유연화의 세계화라고 볼 수 있는 생산의 세계화를 통해서 착취를 강화시키는 형태였고, 그다음에 이제 민영화라든가 이 금융화라고 하는 것은 곧 저쪽 자본의 입장에서 금융화지만 이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부채화거든요. 내가 돈이 어디 있어요? 빌려서 예를 들면 다 갖다가 뭐 연끌도 하고 뭐 투자도 하고 뭐 주식도 사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계부채가 부채화와 같은 이제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 이건 뭐 수탈 체제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문제고, 그다음에 세계 시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적인 형태로 단일 시장으로 구성이 되는 게 신자유주의 체제. 여기까지죠. 자, 이제부터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왜 지금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나왔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어디서 나오는 표냐는 겁니다. 이거를 잘 봐야 돼요. 그렇죠. IMF에서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IMF도 이렇게 보더라는 거죠. 자, 이게 뭐냐? 왜 소득 분배 중에서 그 노동 소득 분배율이 그래 선진국에서 떨어지는 거는 알겠는데, 아니 왜 중국을 포함해서 이 신흥국에서도 노동 소득 분배율이 계속 떨어질까? 경향적으로 지금 쭉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자본 소득보다 노동 소득 분배율이 졌다는 거예요. 언제? 신자유주의 시기에. 예? 그래서 그 요인들이 뭐냐라는 거를 분석한 이
표입니다. 자, 제로고요, 0이고 이 저기 위는 노동소득 분배율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한 곳, 한 요소.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노동소득 분배를 떨어뜨린 원인. 자, 그래서 선진국을 봤어요. 선진국 경제를 봤는데 노동소득을 떨어뜨린 주요 원인이 막 자꾸 중국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중국입니다. 이게 아니지? GVC가 노란 게. 예? 그러니까 세계화 때문에 선진국 노동자들의 임금이 줄어들었다라는 그 주장이 그렇게 큰 요소는 아니다는 거예요. 예? 그것보다 더 큰 게 뭐냐? 기술이에요, 기술. 편향적인 기술, 그러니까 자본 편향적인 기술 발전 때문에 노동자들이 소득이 선진국에서는 계속 떨어졌다. 두 번째가 금융화, 파이낸셜 인테그레이션, 금융통합, 금융세계화. 그다음 세 번째가 GVC, 글로벌 밸류 체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계화거든요. 누가 얘기했다? 중요한 건 IMF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그죠? 자, 그다음에 이머징 마켓, 그러니까 신흥국을 봤어요. 우리나라 같은. 여기는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 여긴 중국이 포함됐겠죠. 자, 그래서 그래, 세계화 때문에 여기 이제 신흥국 노동자들은 일정하게 임금이 증가하는 그런 뭐 효과가 있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이나 이게 뭡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금융화라는 거. 이걸로 다 갖고 갔다는 거예요. 금융시장을 통해 가지고. 그다음 여기 중국이 포함된 거고, 중국을 빼도 뭐 사실은 그 경향에 큰 이제 뭐 대차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기구의 공식 통계예요. 공식 보고서에서 나온. 이거 한 번도 못 보셨죠? 이런 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절대 얘기를 안 하는 거거든요. 자, 이 얘기를 왜 드렸냐? 뭐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제가 들은 건 이유가 있을 텐데 왜 넣었지? 기억이 잘 안 나. 자, 아무튼 그렇고, 자, 이런 그 신자유주의 이 체제가 자 2008년에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뭐 세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이게 파산을 합니다. 사실상 끝나요. 그때 나온 이야기들 잘 생각해 보면 무슨 따뜻한 자본주의니, 예? 뭐 자본주의 4.0이니 뭐 그런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신자유주의 끝났고 그 이후 뭐 포스트 캐피탈리즘이니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막 이렇게 막 구름대처럼 막 쏟아지던 그런 시기였는데 이 파산이 뭘 의미하느냐, 일단 그거를 좀 먼저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생산성의 위기에 그 자체로 이 체제가 이 케인즈주의 이 한계를 극복하고 노동 유연화나 뭐 이 생산의 세계화를 통해서 생산성들을 다시 증가시키는 그런 그 계기였거든요. 그리고 90년대 들어서는 이제 이른바 이제 신경제라고 해서 미국의 신경제라고 해서 이 극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인터넷 뭐 이런 겁니다. 이 전자통신혁명 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일정하게 뭐 생산성들을 높여 왔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이 과잉 생산, 이 과잉 자본화 경향이 심화되면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생산성 위기를 갖게 됐다는 거고, 두 번째는 세계화의 위기. 이건 뭐 지금 뭐 너무나 잘 아실 것 같고요. 세 번째가 금융화, 부채화의 위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부채화의 위기인데 2008년 대응을 하면서 양적 완화라는 걸 또 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부채화의 위기를 지금 더 심화시키고 있다는 얘기인 거겠죠. 이걸 해소하지 못하고 그런 형태로 현재까지 왔다. 그리고 이 위기가 이제 본격화된 게 그 2008년 이제 그 세계 금융 위기라고 할 텐데, 그 이후로는 이 신자유주의 세계 질서는 현재까지도 재편 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재편하냐? 벌써 15년. 저는 엊그제 같은 일이지만, 예? 요즘 9697년 얘기하면은 제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뭐 맨날
저 한국 전쟁 때 뭐 보릿고개 뭐 얘기하고, 아니 그러면 좀 라면이라도 끓여 드시지 그랬어요.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별로 안 웃으시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생산성의 위기들을 겪고 있고 부채 위기도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다. 부채는 이게 특히나 이런 좀 잘 보실 필요 있는데, 이게 이제 2차 세계 대전 이제 뭐 저 직후에,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제 부채 자체가 고도화됐던 이 시기보다도 사실 지금 더 올랐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이게 지금 2020년 통계잖아요. 예? 지금 21년, 22년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코로나 대응하고 하면서 더 올라가고, 아마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여기 신흥국이죠? 아, 여기 선진국이네. 근데 신흥국이 뭐 그 이전보다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체로 하면은 훨씬 더 올랐고, 이후엔 더 올랐고, 이렇게나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지막지하게 이제 부채들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세계 질서들 어떻게 이제 재편하고 전환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 건데, 그런 그 속에서 이제 크게 이제 자본 같으면은 자본 진영에서는 이런 한 3개 정도의 계기들을 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이 축적 구조의 재편 또는 전환 시도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탈탄소 전환, 산업 전환, 이 과정이 사실은 다 이 축적 체제를 재편시켜 나가는 과정이에요. 아시다시피 그 가장 큰 경향은 뭐겠습니까? 불변 자본을 확대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경향은 불변 자본이라고 하는 기계, 인간보다는 기계의 이제 비중들을 더 늘리면서 상대적으로 노동 착취율을 더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남아 있는 노동들의 노동 착취율은 더 강화되는 거겠죠. 두 번째가 이제 뭐 플랫폼 노동이라든가 그런 형태에서 이렇게 뭐 이른바 이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노동 유연화, 뭐 더 이제 더 고도화된 형태의 노동 유연화, 그런 시도들, 그런 걸 이제 재구조화 시켜내면서 이런 축적 구조를 좀 재편 시도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세계 시장의 분할 또는 재구성, 재편, 이런 시도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 군사화, 정치화되면서 전쟁이라는 형태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이제 군사적인 경쟁이나 이 군비 지출들을 더 확대시키는 그런 경향들이 또 이 속에서 또 확대하고 있는 그런 것이다. 그다음 세 번째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의 도래와 또 그 대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과잉자본, 과잉부채를 청산하고 새로운 이제 이 축적 구조라든가 금융 질서들을 이제 재편하는 그런 이제 양상들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은 조금 이제 좀 이론적인 얘기를 좀 해보면, 그 다음,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이후에 이제 이런 어떤 그 체제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결론적으로 뭐다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그 경향들은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 국독자의 확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신자유주의와는 또 뭐 이전에 그 이 케인주의 시대의 그 국독자와는 또 다른 형태의 이제 국독자가 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이제 경향들을 강화시키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환을 통해서 노동 착취율을 다양한 형태로 지금 증가시켜 나가는 그 경향들 갖고 있고, 세 번째가 국가와 이제 금융자본이 융합하는 형태. 지금 최근에 민영화라고 하는 것도 잘 들여다보시면 이게 금융화와 결합된 민영화 형태예요. 단순히 그냥 시장에 뭐 이렇게 공기업이나 공공부문을 뭐 매각한다, 시장화한다, 이게 이런 형태가 아니라 주로 사모펀드와 다 결합된 형태의 민간 합작 투자로 간다거나 이런 형태로 다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사모펀드의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글로벌해졌습니다. 글로벌해졌을 뿐만 아니라
얘들이 알고 보면은 이 뭐랄까요, 국가 기구, 국제 기구를 대신하기도 해요. 대표적인 게 이번에 그 코로나 대응하면서 그 가비라고, 거기가 이제 그 마이크로 MS 그 누구죠? 빌 게이츠 재단이 그 배후에 이제 그 존재하는 그 기구인데, 거기가 사실은 그 백신을 개발할 때 입도 선매 형태로 이 선진국 제약 자본들이 그 백신을 개발하게 하고, 그거를 미리 다 선진국들이 다 선점을 해서 계약금을 다 줘버렸어요. 그 돈을 갖고 사실 계약했는데, 그러면서도 그 독점권, 지적소유 재산권은 그 회사가 그대로 갖게 하고, 네? 그다음 그 국가는 그 이후에 그 계약된 이제 물량만을 가져가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 의약품 자체의 독점적인 그 소유는 계속 그 회사에 남겨놓고, 그렇게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보급들을 하는데, 이게 그게 국제적인 이 결정들을 의사 결정하는 단위잖아요. 거기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게 게이츠 재단이거든요. 그런 형태가 지금 굉장히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 국가 투자자 소송 이 문제는 그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그 국가와 이제 이렇게 뭐 1대1로 이렇게 이 경쟁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경쟁을 벌이는 그런 과정이라고 친다면, 지금 경향은 뭐냐면 그런 이 초국적인 그런 자본이 이제 국가 단위가 아니라 이제 국제적인 수준에서 자기의 영향력들을 똑같이 이제 국제기구와 함께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수탈의 형태로는 뭐 금융수탈은 뭐 지금보다 더 확대될 걸로 보이고, 그러니까 금융의 역할이 커지든 작아지든 뭐 어떻게 변하든 간에 그런 형태는 뭐 일정하게 유지를 하면서도 수탈은 더 확대시켜 나가는 것. 두 번째는 이제 시간 수탈을 확대해 나갈 걸로 보여집니다. 뭐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막 그 페이스북에 뭐 글 쓰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알고 보면 뭐 이렇게 여가를 즐기는 거긴 하지만 그걸로 돈을 벌거든요. 예? 그 이제 좀 뭐랄까요, 이론적, 정치경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 논쟁을 해볼 만한 사안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이제 데이터 무료 노동을 통해서 한쪽은 기업에서는 이득을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로 매출을 내고, 예? 그게 뭐 네트워크 효과를 어떻게 가지든 간에 그 자체가 하나의 상품으로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본인들 모르게 다 생산한 거 아닙니까? 나는 그냥 좋아서 막 쓰고 막 사람들 알리려고 했는데, 결국 돈 버는 그 인간들은 따로 있는 거죠. 일부는 그거를 직업으로 만들어 가지고 직업화해서, 예? 내지는 뭐 노동자처럼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자영업자처럼 뭐 새로운 계약 관계를 만들어 가지고 일정하게 그 이윤의 일부를 뭐 이렇게 하향하기도 하고 할애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면서, 왜 이러죠? 예. 근데 할애 뭐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해 나가는 건데, 이게 이제 알고 보면 시간 수탈입니다. 내 시간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뭐 이렇게 인터넷 하다가 광고가 막 뜨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내가 봐야지만 그게 그쪽에서도 그 광고 효과가 날 뿐만 아니라 그 광고비를 거기다 지불하는 거죠. 근데 내가 본다는 건 뭐냐면 내 시간을 거기다가 이렇게 준다는 그런 의미인 거고요. 이게 이제 무급 가사노동도 마찬가지. 예? 무급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수탈 영역으로 남겨놓는 거죠. 물론 일부는 이제 이게 자본주의적인 이제 시장으로 또 시장화해서 저런 이제 착취 구조로 또 넘어가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탈 쪽에 놓으면서 무급의 가사노동 시간을 수탈해가는 방식들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신냉정과 세계 시장의 분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뭐 확정적이냐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경향들을 통해서 그 신자유주의 이후에 이런 자본주의 뭐 세계 질서라든가 그런 축적 구조를 형성해 나가려고 한다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특히나
상품과 시장과 관련이 있어요. 그거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전까지 뭐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석유는 아무 의미 없는 광물 자원이었거든요. 근데 석유라고 하는 거가 이제 뭐 이렇게 정제가 되기 시작하고 거기서 이제 뭔가 이게 다른 그 뭐죠 원료를 이제 추출할 수 있고 거기서 뭐 나일론을 만들 수 있고 나일론을 만들고 판매하는 시장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석유를 기반으로 해서 자동차들이 이제 움직이는 뭐 이렇게 되면 그 이제 그 뭐 휘발유라든가 그런 이제 그거를 공급하는 그런 시장이 생겨.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되는 거죠. 석유가. 21세기 지금 우리가 이게 이제 맞이하게 될 자본주의 시장과 상품이라고 하는 형태는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또 나올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떤 것들이 상품화가 되고 어떤 시장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관계들을 맺을지 그런 것들이 이런 뭐 이 착시 구조라든가 수탈 체제들을 과 이제 연결되는 그런 형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정리를 하자면 뭐 이런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세계 시장은 이제 이렇게 통합됐던 이제 세계 시장이 이루어지겠죠. 그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뭐 사람들이 소득이 없는데 소비를 늘릴 그 돈도 사실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본가들도 지금 경기가 푹 가라앉고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잘못 투자하면 쫄딱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투자 자체도 확대하기가 어려워요. 이건 제가 이따가 실제 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경제를 계속 키우기 위해서는 정부 지출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코로나 때 대부분의 국가가 원래 신자유주의 기본적인 그 정책은 긴축이에요. 작은 정부론이고, 예? 뭐 기왕이면은 국가 예산을 뭐 적게 쓰고 뭐 복지비 줄이고 뭐 이런 게 뭐 일반적인 그 경향인데 대부분의 국가가 이 코로나 국면 하에서는 다 확장 정책을 써왔던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유사한 국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 외에는 지출할 수 있는 그게 여력이 없고 그걸 통해서 어쨌든 간에 뭐 단기적으로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정부 지출한다 하더라도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공공투자죠. 뉴딜 우리가 잘 아는 뉴딜 막 뭐 도로도 짓고 뭐 다리도 막 만들고 뭐 여기저기 막 투자해서 막 삽질해서 막 이렇게 막 일하게 하고 막 이런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한 번 투자해서 회수하는데 이게 꽤 큰 상대적으로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정책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한 몇 년씩 걸리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군비나 전비는 다릅니다. 그다음에 이 공공투자 이거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치적으로 합의 보기가 힘들어요. 이거를 하려면 그러니까 뭐 의회도 거쳐야 되고 막 하는데 뭐 확게 막 깎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바이든 그 보면은 이번에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 그게 통과가 됐는데 그게 원래는 그거보다 한 5배 큰 그 이 공공 투자 그 이 지출 계획을 냈는데 그게 의회에서 깎고 뭐 자기네 민주당 상원의 그 맨친인가 한 뭐 반대하고 그래갖고 또 깎아갖고 그렇게 작은 형태고 애초 원안의 20%밖에 안 되는 그게 간신히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근데 전쟁 이거는 다릅니다. 상황 자체가 달라요. 뭐 이게 군사 이게 갈등이 고조가 되고 그러면 군비 지출 이렇게 올리면 이번에 미국 그 의회에서 마찬가지인데 그 23년도 내년도 이제 국방비 예산안을 정부가 의회에다가 올렸잖아요. 그런데 보통 의회에서는 깎잖아요 예산을. 근데 상원하고 하원 심의를 거치면서 야 이거 갖고 되겠어? 더 붙여줘서 통과가 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니까 바로 의회에서 긴급 예산안 편성해갖고
이게 돈 막 보내주잖아요. 그렇죠. 정치적으로도 일단 합의가 빠를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자본 회수 그 기간이 그러니까 재고 소진이나 뭐 이런 걸 보면 물론 이제 만들어 놓고 전쟁이 안 터지면 뭐 계속 그냥 재고 상태로 남아 있는 거긴 하지만 이게 전쟁이 발생하면은 불과 몇 달 만에 몇 년치 재고를 한꺼번에 다 정리할 수 있을 만큼 회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뭘 선호하겠습니까? 각국에서 이런 위기 상황이 터지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위기면 뭐 이런 공공투자나 이런 형태로 이걸 넘어가려 하겠지만 장기적인 위기 하에서는 오히려 이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걸 통해서 역사적으로도 그래 왔다는 거. 29년대 대공황도 뭐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제 저쪽 이제 주류 진영에서는 뉴딜을 통해서 뭐 극복했다는데 이제는 역사학자들도 뉴딜로 뭐 대공황을 극복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전쟁이죠.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대량의 자본 파괴와 생산성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고 두 번째가 전비 지출 통해서 뭐 이거를 이제 극복했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도 사실 이제 이 급진 아주 고금리 미국 역사상 최고금리 20%를 넘어서는 이거를 3개월 만에 10%에서 2배로 올린 거예요. 그걸 다시 5%로 내렸다가 그 다음 달에 다시 20%로 올리고 뭐 이런 거를 여러 차례 막 1년 반 동안 이걸 뭐 반복하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신냉전 이걸 통해서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을 이 부실 자본도 청산하고 스태그플레이션도 극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이런 패권 경쟁이나 분쟁도 확산하고 있는 그런 형태고 그리고 뭐 그런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이제 전략에 맞서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 같아도 데는 미국과 이제 EU를 대체할 어떤 자본주의 패권 세력 구축에 뭐 또 노력 한편에서 또 그런 노력들을 또 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5월달에 와서 이제 IPF 뭐 한국이랑 일본 다 맥국 갔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이미 이제 중국은 뭐 RCEP이라는 형태로 이런 이 지역 영내 뭐 단일 이제 그 시장들을 형성하기 위한 시도들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상하이 협력 기구나 이걸 통해서 계속 확대하고 있는 거죠. 제일 재밌는 게 여기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뭘로? 이거 다이얼로그 파트너십으로 참여를 했다는 거죠. 사우디가 계속 이제 이런 이 관계 하에서의 이 줄타기들을 이제 또 뭐 이런 나라들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럼 뭐 이 목표 자체는 이 그 형태는 이 기본적인 그 동학이 결국에 이제 세계 시장을 놓고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판단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급망 재편을 얘기하는데 공급망 재편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면 뭐 그 공급망을 뭐 미국 시장으로 옮긴다. 예?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시장을 분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 가장 단순하게는 공급망을 재편하면 생산지가 재편이 되겠죠. 그죠? 근데 생산지가 재편이 되면 소비지도 재편이 돼요. 당연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중국 입장에서 미국이 예를 들면 자기네 중국에 있는 공장들 다 빼다가 미국이나 동맹국 쪽으로 옮기면 그럼 중국은 어떻게 대응을 하겠어요? 미국 제품 수입을 금지시키거나 뭘 못하게 하기, 계속 그거를 이제 뭔가 불이익을 주거나 계속 그런 시도들이 또 거꾸로 늘어나겠죠. 그럼 결국에 그렇게 되면은 생산과 소비지 자체가 두 개 다 이게 이제 각각 나뉘어지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조금 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거는 이제 생산지와 소비지를 다 재편하는 그런 이제 방향성들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와 함께 지금 경향은 뭐냐면 이 군사 질서와 이제 경제 질서가 융합, 그러니까 이 중국과 러시아 배제라는 거를 기본 목표로 한
군사 질서와 이제 경제 질서가 융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건 뭐 IPF의 내용인데 아주 대놓고 이제 반중 경제 협력체라는 걸 밝히고 있는 그런 상태고 내용들을 보면 이제 공급망 뭐 서플라이 체인을 뭐 이 전환하는 그런 내용도 그런 경제적인 내용도 있지만 사실 이런 정치적인 내용도 같은 그거 이 반열에서 목표로 포함되고 있어요. 이거는 누구를 어디를 지칭한 거예요? 그냥 표현만 이렇게 세금과 반부패 이렇게 표현했지만 중국 안 돼 이 얘기인 거거든요. 중국 배제를 아예 이렇게 명시해놓고 이제 가는 그런 양상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도 거의 안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무역 질서라는 거를 결정하는 이 곳은 미국하고 유럽이에요. 미국, 유럽이 어떻게 교역할 건가 자기 기준을 정하면 그래서 그게 세계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 EU 그 무역기술이사회가 올 초부터 작년인가 하여튼 이 가동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주요 의제를 설정하고 논의하고 있는 이 그 내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막 터졌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명시적으로 국가 이름까지 이제 거명하면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이 사항들 쭉 보시면 중국 특히 배제를 어떤 이제 요소들로 할 것인가 하는 것들 다 이게 정치적인 의제로 다 잡아놓고 있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대로 무역 질서에 반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이라든가 뭐 반도체법, 뭐 치포 동맹 그리고 뭐 생명공학, 바이오제 이니셔티브 뭐 이런 등등을 통해서 이게 뭐냐면 중국을 배제한 형태의 공급망 재편 계획인 거잖아요. 그걸 그대로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결정적으로 이렇게 뭐 어떤 문제가 있냐 공급망 그 재편에서 다른 거는 어떻게 이게 서플라이 체인인데 다른 요소들은 어떻게든 뭐 재편할 수 있어요. 예? 뭐 예를 들면 생산을 어디서 하고 그다음에 이거 그 생산된 거를 어떻게 이동시키고 뭐 어떻게 배송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원재료란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토지에 긴박돼 있잖아요. 생산지가 예를 들면 새로운 뭐 생산지를 개발을 못하면 옮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뺏어야죠. 그죠? 뺏거나 아니면 그걸 저쪽에서 그걸로 생산을 못하게 만들거나 뭔가 하여튼 그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군사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지금 존재한다는 거죠. 이 광물 자원을 미국 같으면은 이 배터리의 주요 자원이 되는 5가지 주요 자원을 국방물자법이라는 걸 동원해갖고 이거를 국방물자로 만들었어요. 아예. 이 국방물자법이 뭐냐? 이거 좀 굉장히 또 재미난 법입니다. 이게 미국 역사상 딱 3번 이것까지 해서 딱 3번 지금 발효가 됐는데 첫 번째가 한국 전쟁 때 한국 전쟁 이제 참전하면서 국방물자법을 동원해갖고 그 군수물자랑 이거를 이제 한국 전쟁해야 되니까 그때 최초로 이거를 이제 시행을 했다고 해요. 두 번째가 이제 계속 안 하다가 최근에 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 국방물자법을 동원해서 뭘 했느냐? 여러분 지금 쓰고 계시는 마스크 생산을 해요. 그 당시에 미국이 무슨 우주 로켓을 만들 수는 있어도 마스크 만드는 공장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지를 제대로 못 만들었어요. 다 수입해왔지. 근데 마스크하고 휴지가 떨어지니까 뭐 이제 텔레비전 많이 봤지 않습니까? 휴지 이제 서로 이제 쟁탈전 막 육박전 벌이면서 막 마트에서 그 휴지 하나를 더 갖고 오려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마스크를 중국산 마스크를 들여오기가 거시기 하니까 근데 급한데 어떻게 할까요? 뭐 근데 계약할 이 시점을 다 놓친 거죠.
주저하다가 그러니까 프랑스가 계약한 저 중국산 마스크가 그 중간 그 비행기가 이렇게 경유지에 도착했는데 그거를 미국이 빼돌렸잖아요. 마스크를 빼돌려 갖고 미국으로 이렇게 갖고 가니까 프랑스에서 거의 전쟁일을 죽이네 살리네 그러면서 뭐 그럴 지경까지 갔거든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 국방물자법을 동원해서 당시 자동차 만들던 뭐 GM이나 이런 그 제조업 회사에 마스크 만들라고 이 국방물자법 동원해서 그거를 강제로 만들게 한 거예요. 국가가.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번에 저 배터리 원료에 대해서 물자법을 동원했고 그다음에 반도체 생산은 국방 수권법에 포함을 시켰어요. 반도체.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반도체는 국방 물자가 된 겁니다.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이게 자기가 직접 이제 사들이는 그런 국방 물자로 이걸 포함시켰고, 자 그런 상태고. 근데 이게 지금 왜 문제가 되냐면 뭐 다 아실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이런 주요 이제 그 원료들 요즘에는 뭐 이런 희토류라든가 예? 그런 이제 광물 자원들이 가장 중요한 게 됐잖아요. 뭐 이 반도체와 배터리 때문에 그게 석유보다도 지금 더 중요한 이제 자원이 됐고 오히려 석유는 점점 이제 악화, 뭐 기후 위기 뭐 이런 대응 등으로 인해서 점점 약화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우디가 계속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미국도 이젠 더 이상 그런 식으로까지 사우디를 뭐 중요하게 보호해야 될 이유도 딱히 이제 없어지는 그런 게 되니까 그런 관계가 약화되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사우디가 이제 뭐 저 러시아 이제 이걸 뭐 사온다든가 아니면 중국하고 그 석유 그 결제를 뭐 위안화로 뭐 할까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뭐 서로 이제 나오게 하고 그다음 오펙에서 이제 미국이 이제 그 저기 그 감산하지 말라고 이제 하는 것도 감산 결정 막 내려버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식의 이제 이 관계들 변화하는 것도 석유라는 자원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그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거꾸로 예를 들면 지금 이 시장 이 구조에서는 희토류나 이런 자원들이 석유 못지않게 석유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제 자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쟁탈전이 벌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여전히 그 주요 이 생산지가 이런 이제 그 뭐 러시아나 이 중국 이런 데가 많다는 겁니다. 희토류가 이게 문제가 된 게 2015년에 그 일본하고 중국 간에 이제 국경 분쟁이 생겼을 때 뭐 중국에서는 조호도라고 부르고 일본에서는 그 센카쿠 열도라고 부르는 그 지역이 분쟁이 생겼을 때 중국이 이제 일본을 상대로 무역 제재를 합니다. 희토류 수출 금지. 3일인가 만에 일본이 완전히 다 백기 딱 들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백기투항을 해요. 완전히. 그 왜냐하면 그때 희토류 수출의 90% 이상이 중국이었거든요. 그때 서방 진영에서 안 거죠. 큰일 났구나. 중국이 이걸 다 갖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대체지를 개발을 그 몇 년 동안 막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저 여기 캐나다라든가 뭐 칠레라든가 호주라든가 이런데 이제 미 정치 경제학적인 의미는 뭐냐면 지금 국면에서 이 인플레이션과 이 경기 침체의 부담을 사실은 노동자들한테 다 전가시킨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것과 이제 경쟁력 없는 한계 자본을 청산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 저렇게 이제 대놓고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그 과거의 인플레이션 그랬을지도 몰라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지금 따지진 않겠습니다만,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 뭐냐면 사실은 임금이 안 올랐잖아요. 물가보다 임금이 안 올랐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더 올렸지. 영국은 뭐 거의 뭐 반토막 났고 이렇게 실질 임금 깎이는 거거든요. 미국도 지금 이미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을 넘어섰다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뭐 조금 넘었네 맞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통계적인 그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물가 상승률보다
임금이 더 많이 오르진 않았고 뭐가 올랐느냐? 이게 올랐어요. 영업이익률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올 초 그러니까 저기 몇 월 3월 달 되면 이제 이 결산하잖아요. 총회 기업들이 주주총회 열고 결산 보고하고 이렇게 영업이익률 발표하는데 다 모든 독점 시장의 모든 대기업들이 전 세계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들을 다 얻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공급망 재편이 어쩌고, 예? 그 힘들고 뭐 전쟁, 예? 나중에 뭐 전쟁까지 나서 뭐 더 힘들고 막 뭐 공급 부족 사태도 겪고 막 이랬는데 왜 이게? 자, 그걸 마진율이라고 그러는데 이익률하고 마진율이 좀 차이가 있는데 비용이 오르잖아요. 뭐 원재료 가격이 이렇게 오르니까. 근데 자기 이익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진율, 그러니까 비용이 오른 거만큼의 그 이익률을 조금 더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진율을 더 높게 올리는 겁니다. 그 결과 수요는 이 코로나 때문에 좀 눌려있던 게 튀어 오르는 것도 있고, 그다음 공급망 부족 때문에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서 대기 수요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요는 탄탄한 형태로 계속 있어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격이 어쨌든 비용이 올랐는데 거기에 마진까지 더 붙여서 올리니까 더 크게 올라도 계속 살라고 기다리는데 가격 떨어뜨리면 바보죠. 그러니까. 올리면 더 올리지.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오른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이게 이윤 가격, 아까는 임금 물가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 주류 이론인데, 근데 지금은 사실 물가를 올린 거는 이윤 때문에 올랐다는 거. 그러니까 이윤이 오르니까, 예? 그 수요 때문에 수요가 계속 유지가 되니까 물가가 오르고 가격에 반영하니까 가격이 또 오른 만큼 비용이 또 올라가고 거기다 또 마진 더 붙이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물가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고, 그러면 그럴수록 독점 시장의 대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부과하겠죠. 이 국면이 계속 될 거고. 자, 근데 언제부터 침체냐? 이 대기 수요가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에, 해소될 무렵에는 이제는 소득이 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본격적으로 수요가 줄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공급을 줄여야죠. 더. 예? 가뜩이나 뭐 이렇게 뭐 좋죠 뭐. 예? 공급망 뭐 이런저런 뭐 재편하고 뭐 이게 다 이렇게 공급 줄이고 그러면 수요가 더 줄 거니까 공급을 더 줄이고 체계적으로 이게 감소하는 겁니다. 이게 경기 침체예요. 생산이 줄고 다 주는 거예요. 줄줄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계속 물가도 공급이 줄었는데 거기다 이 마진율을 계속 높게 오르려고 하니까 가격은 이게 수량은 주는데 가격은 계속 올라가겠죠. 이게 미친 듯이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이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겁니다. 제 설명이 굉장히 과학적이죠. 네. 감사합니다. 대기 수요는 올랐는데 공급은 줄었기 때문에 벌어집니다. 그렇죠. 예, 이게 파란 게 기준금리추인데 왜 이걸 반복을 할까요? 했을까요? 한번 올렸다가 물가를 잡았으면 좋은데, 예? 물가가 잘 안 잡히기도 하고 뭐 잡았다고 생각하고 또 떨어뜨리기도 하고 이걸 반복한 거예요. 또 다른 한편에서 뭐냐면 미국 금리를 올렸어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미친 듯이 20%로 올렸어요. 그러면 미국 은행에서 돈을 빌린, 예? 채무자들이 이자가 2배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누구겠습니까? 중남미 국가가 미국 은행에서 돈을 빌렸거든, 80년대에. 그러니까 거기가 외채 위기가 터지는 거예요. 빚을 못 갚는 거죠. 이자를 못 갚으니까 원금 상환도 안 되니까 중남미 국가에서 이 외채 위기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다시 거꾸로 미국 은행들을 채무자가 빚을 못 갚으니까 뭐 채권자 은행 입장에서 내가 손실이 날 거 아니에요. 그 은행 위기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미국 은행이 망할 것 같으니까 다시 금리를 낮춰야 돼요.
이거를 막 미친 반복하기. 언제까지? 이런 거를 뭐 한 1년 반씩 뭐 2년 가까이 이렇게 해서 총 4년 반 이거를 그렇게 합니다. 지금 파월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때 왜 우리가 그 미국이 기준금리 계속 올리냐? 이때 멈추지 않고 계속 올렸더라면 이때 끝났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멈췄더니만 더 큰 위기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더 큰 고통을 당했다. 그래서 우리는 70년대에 그런 오류를 반복하지 않겠다. 예? 그래서 계속 올리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실업률이 올라갈 때까지. 예? 이 과잉 자본이 청산될 때까지. 예? 그리고 임금 그 인상률이 낮아지고 그럼으로써 그 남아 있는 자본들이 새로운 자기의 이 그 자본 그러니까 이 그 새로운 이제 축적 이윤율을 새롭게 갱신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때까지 그렇게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 스태그플레이션이니까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예를 들면 2008년 이후에 양적 완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돈을 풀어도 디플레이션 상황이니까 그 돈이 계속 뭐 빚감대 쓰이고 뭐 이렇게 실물 시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계속 금융 쪽에서만 빙글빙글 돌다가 다시 은행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계속 무제한 막 돌려도 물가는 안 오르는 겁니다. 예? 뭐 생산이 막 활발하게 재개되거나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빚을 뭐 이렇게 연장시키고 또 채무를 연장시키고 이런 데만 이제 계속 돈이 들어가니까. 근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잘못하게 돈을 풀었다가는 이건 이제 물가가 어떻게 튈지를 아무도 모르는 국면이 되니까 돈을 더 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 남은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과잉 자본을 청산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이제 수단들을 동원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뭐 노동 다 설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위기하에서는 이제 뭐 이런 민간 투자라든가 뭐 민간 소비가 뭐 안 늘어나죠. 예? 우리나라만 봐도 안 늘어납니다. 안 늘어나게 돼 있는 거고 당연히. 자, 그래서 이것도 뭐 대충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뭐 이게 원래 제대로 좀 하려면 이게 제일 빠른 길이긴 해요. 가격 통제를 하는 게. 물가가 계속 이윤 때문에 올라가니까. 그래서 70년대에는 두 개를 동시에 했습니다. 실제로. 그 위원회가 두 개가 있었어요. 임금통제위원회와 가격통제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려면 정부의 그 허가를 미국에서 정부 허가 없이 가격을 못 올리게 돼요. 모든 가격이. 그다음에 거꾸로 임금도 정부의 허가가 안 나면 못 올립니다. 가격 임금통제위원회 두 개가 동시에 이제 있는데 지금은 이건 없죠. 하지만 뭐 그다음 통제위원회 이런 형태로는 안 하지만 어쨌든간에 계속 임금의 그 하방 압력들을 계속 강화시키는 형태의 이제 이런 질서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형태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고금리,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의 실제 의미는 이게 이제 뭐 직접적인 통화량을 조절해갖고 무슨 인플레이션 잡는 이거하고 전혀 거리가 멀고요. 이 얘기를 하면 또 길어지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아무튼 그런 상태에서 실제 목적은 이제 과잉 자본 청산과 그다음에 임금 저하 뭐 이 수단으로 이제 사용하는 것이다 하는 거고 이 책임을 사실은 한계 자본과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다 지금 전가시키고 있는 전 세계가 그런 거에다가 플러스 신흥국은 별도의 그 부담을 더 받습니다. 미국의 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사실은 인플레이션을 미국이 수출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자기의 인플레이션을 이게 미국의 금리를 올라간 미국의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데 그럼으로써 다른 나라의 통화 가치는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거기에 전가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 이런 이제 비판들을 많이 하는데 그 결과 그걸 이제 그 받는 그 신흥국 입장에서는 외환 위기가 오게 되는 겁니다.
왜냐? 달러가 계속 부족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자국 통화 가치를 이제 측정하는 그 값을 매기는 게 달러화로 몇 달러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우리 외환 보유고는 뭐 1,500억 달러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달러만 갖고 있으면 똑같죠. 근데 달러 자산도 있고 다른 나라 자산도 있고 뭐 금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달러 위에 나머지 자산들은 다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예?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모든 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상대 가치니까. 그런데다가 이게 자국 환율이 이제 이렇게 불안정해지니까 이 통화 당국이 개입해서 달러를 팔고 자국 화폐를 사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러니까 특히 달러가 부족해지는 거죠. 달러와 이 무제한 이 통화 수합 서로 교환하는 거를 맺은 나라를 제외하고는 다 위기를 겪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 특정이 이제 시기에 위기가 발생하면 달러 통화 수합을 맺긴 합니다만 지금은 종료됐어요. 뭐 일본, 뭐 스위스, 캐나다 뭐 이런 이제 몇 개 나라만 미국 중앙은행이랑 무제한 통화 수합 협정이 맺어져 있고 그 외에 나머지 나라들은 다 지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죠. 자, 부채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예, 뭐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뭐 관련한 거니까 문자 그대로 이 기타 대출은 뭘까요? 이게 최근에 왜 늘어났을까요? 기타 대출. 이게 신용대출이거든요. 왜 받았을까요? 특히 젊은 친구들. 주식 살라고. 예, 코인 살라고. 이게 여기 뭐 주식담보대출, 뭐 신용대출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대부분 이것 때문에. 이 판매 신용이야말로 그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 물건, 외상값. 그러니까 이것만 이제 이 진성부채고 나머지는 다 이게 다 금융 쪽에 들어가는 그런 진짜 예. 안 하는 게 남는 건데. 자, 윤석열 경제정책 방향은 옆방에서인가 노동 쪽에 주요 뭐 정책 내용인 것 같아서 그쪽을 들으시면 되는데, 근데 하나 좀 차이가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현재 지금 정부에서는 뭐 재정 준칙이니 뭐 긴축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더 이제 확장,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게 정부 부채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런 이렇게 예산을 짰다 이제 뭐 이렇게 뭐 그런 얘기들이 막 자꾸 있는데 결국엔 그렇게 안 될 거라는 겁니다. 예? 점점 더. 이명박 때도 그랬어요. 이명박 때 잘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기억나시죠? 예? 지금 윤석열 정부랑 거의 똑같은. 예? 그다음에 긴축 거기도 이거를 들고 나왔다가 나오자마자 이게 그때 뭐죠? 명박산 정부 이렇게 밧줄 막 끌고 뭐 촛불 집회 막 일어나고 뭐 그거 대응을 막 하고 있는데 금융위기가 터진 거예요. 세계 금융위기. 그러니까 그게 다 깔아앉기 시작하니까 막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다 나서 가지고 이렇게 다 비슷하게 갈 거라는 거죠. 제가 보기 그렇게 갈 건데, 근데 문제는 그때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재정 지출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할 기억을 이게 막 상황에 휩쓸려 가지고 거의 뭐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코로나 위기 초기에 우리나라 증권회사가 다 붕괴될 뻔한 적이 있다는 걸 모르시죠? 예? 지금 막 그 이후에 막 이게 막 주식 폭등하고 해서 막 얘들 막 수수료 엄청 막 벌었겠구나 이것만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 위기 초창기에 그러니까 증권 시장이 붕괴할 뿐만 아니라 증권 회사 자체가 다 도산 위기에 다 내몰렸어요. 그래갖고 한국은행이 긴급 유동성 대출 수십조 원을 갖다 풀었습니다. 근데 중앙은행이잖아요. 한국중앙은행.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법에 의해서 자기 정책 행위들이 다 규제받거든요.
하고 대상으로 원래 할 수 있는 게 원래 그 저 시중은행이 아니면 한국은행 거래를 못했는데 몇 차례 그 과거 위기를 통해서 그 거래할 수 있는 그 회사를 늘렸어요. 증권회사 몇 개를 포함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위기 때 그 수를 2배 이상 늘렸어요. 증권회사를 대부분 다 들어와 그래가지고 다 구해줄게 그러고 한국은행이 직접 막 채권 보증까지 다 서줘갖고 그걸 다 구해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내 회사 망할 것 같은데 내 거 좀 보증 서주지. 그 증권회사 중앙은행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번에도 사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원래 채권 안정 그 펀드 뭐 1조 얼마짜리 그거 이걸로는 택도 없다 그러니까 바로 다음 나온 얘기가 뭐냐 한국은행이 개입해 달라. 알았어, 오케이 들어가 줄게. 그리고 이번에 지난번 그 코로나 위기 때 전체 쓴 예산을 보면 그 이렇게 국민재난지원금하고 뭐 중소 뭐 이렇게 소규모 무슨 뭐 영세 사업장 뭐 하게 한 40 몇 조, 많이 잡아도 60조 정도가 들어갔는데 금융시장하고 뭐 예를 들면 재벌 무슨 저 뭐죠 기간 산업 무슨 뭐 안정화 펀드인가 그거 뭐 40조 뭐 이렇게 하고 다 들어간 돈이 240조 원. 물론 그 중에 상당수는 대출이어서 다시 회수하는 걸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한테도 좀 대출해주지. 나도 좀 쓰게. 뭐 그냥 뭐 근데 대출금이라 하더라도 뭐 우리가 저 이전에 그 공적 자금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한 100 몇십 조 대출 나갔는데 그 중에 회수가 안 된 돈이 50 몇 조 원이 아직도 회수가 안 됐어요. 아직도 회수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어떤 분들은 태어나기 전에 빌려준 돈인데 이것들이 아직도 회수를 이자도 그 계산 안 하고 원금만 한 50 몇 퍼센트, 60% 채 안 되게, 그러니까 그 정도만 회수했어요. 아직도 40% 그 이자만 따져도 아마 몇백억이 넘어갔을 텐데. 예?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게 사실 그럼 결국에는 이 국가 정책이라는 게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쓰여지냐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겠죠. 우리가 잘 지적을 안 해서 그렇지. 예? 아주 우리는 푼 돈에 막 연연해 하잖아요. 작은 돈에. 예? 그 뭐 몇천억 갖고 막 뭐 많아봤자 막 2조 가지고 막 세상 떠날 것처럼 그러는데 저쪽은 막 알게 모르면 막 몇백조 원씩 막 퍼주고 막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저건 당연한 거지. 왜냐 시스템을 지킨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 시스템을 지켜서 가장 이 수혜를 받는 거는 결국엔 그 시장의 대자본들이고 대기업들이고 그 뭐 명백한 문제다라는 거고. 하여튼 그런 차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아무래도 이 정부의 지금 현 정부의 경제 정책 뭐 이 방향에 대해서는 뭐 부분 아마 얘기들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정부에서 나온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기재부에서 지난 6월에 낸 경제 정책 방향 원본입니다. 원본 한번 보시라고 제가 이제 그대로 한번 긁었습니다. 뭐 이런 기회 아니면 언제 또 보실 수 있겠습니까? 양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줄여봤어요. 단어 그대로를 쓴 건데 핵심이 이제 민간 중심의 역동 경제예요. 민간 중심의 역동 경제.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기업 규제 혁파, 기업 활력 제고. 내용이 뭐냐? 자, 기업 규모 등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규제를 합리화하겠다. 이 말을 한번 잘 음미해 보세요. 기업 규모 등에 따른 기업 규모가 클수록 차별 규제가 크죠. 그게 불합리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를 합리화하겠다. 이렇게 이거 제가 쓴 표현이 아니고 그대로 경제력 집중 감시 규제를 개선하겠다. 경제력 집중이 되는 거를 감시하는 건데 이걸 규제라고 본 거죠.
이거를 개선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쵸. 대기업 규제를 뭐 하지 않은 캐릭이 너무 좀 노골적인 거고 아무튼간에 뭐 이거를 개선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업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입니다. 요건 했죠. 법인세 등 정비. 그래서 이 법인세 최고 세율을 낮췄습니다. 근데 뭐 이제는 뭐 많이 알려진 얘기긴 합니다만 법인세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이 몇 개나 될까요? 우리나라에 80개입니다. 예. 80개. 결국엔 80개 대기업의 법인세를 낮춘 거죠. 이 정책으로. 그것만 딱 이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는 더 웃겨요. 자, 가업 승계 제도를 개편하겠다. 가업 승계가 된 거죠. 예? 재벌 이 자녀 이 상속하는 저 문제 이게 가업이 된 겁니다. 그 집안에. 예? 이건희에서 뭐 이재용으로. 예? 뭐 이 저 현대차 뭐 정의선으로 넘어가는 이게 가업인 거예요. 이게 정부에서 보기를. 자, 그다음에 뭐 형별구정 행정 전환, 형량 합리화. 이게 뭐 재산이 많을수록 뭐 이런 그 세금이나 뭐 벌금이 더 많아진 불합리하다고 본 거죠. 중대재해. 뭐 이게 민간 중심의 역동적 경제 성장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예? 뭐 주로 대기업 규제를 뭐 해소해서 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이 경영 승계 이거를 뭐 원활하게 도와줌으로써 이 활력을 뭐 높이고 뭐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겠다 이런 이제 내용인 것이고요. 두 번째가 체질 개선 도약 경제가 공공연금을 개혁하겠다. 그래서 자, 그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무 중심의 보수 인사 조직 관리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 두 번째 여기도 보시면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 예? 사실은 인수위 때는 요거밖에 없었어요. 그다음에 인수위 때는 요 앞에 공공부문에 이렇게. 근데 이거 이제 정부 이제 출범하고 정식으로 이제 낸 그 기재부에서 낸 자료에는 공공이 빠졌죠. 이게 무슨 얘기? 민간 부분까지 다 하겠다는. 뭘로? 이런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로 전환을 확산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근로시간제도 개선안. 이건 뭔 얘기인지 뭐 바로 아시겠죠. 연금 개편 뭐 이런 내용. 사실은 이 비슷한 얘기들은 그 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도 거의 뭐 다르진 않아요. 요게 딱 다르죠. 탄소 중립, 뭐 기후 위기 대응에서 뭐 이게 원전, 탈원전 대신에 원전 재가동. 사실 요거 정도를 제외하고는 뭐 지난 정부 때랑도 뭐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형태로 이제 볼 수 있다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이 정부 정책을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한다면 재벌 주도의 성장 정책이다. 네? 본인들은 이제 민간 주도 성장 정책을 해서 줄여서 민주성 이렇게 부릅니다. 이쪽이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만든 게 소주성이거든요. 소득 주도 성장, 줄여서 소주성 이렇게 불렀는데 제가 보기엔 여기는 제주성 이렇게 부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고요. 이거 말씀드렸고 노동시장 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금 체계를 경쟁적이고 성과적인 임금 체계로 바꾼다는 건데 이거는 전반적인 그 임금 그러니까 노동자들 사이에 이제 경쟁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이거 자체가 임금을 이 하향 평준화 시키는 효과도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연장 근로 시간 총량 관리 단위를 뭐 주에서 월 단위로 바꾼다. 이건 뭐 논란이 많이 됐었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 이제 뭐 한 달짜리를 한 주에 다 몰아버리면 이론적으로는 92시간까지도 가능할 수 뭐 죽으란 얘기냐 뭐 이런 얘기까지 뭐 나오게 된 건데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 민영화라든가 뭐 그런 얘기도 포함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 금융과 결합된 그런 형태의 민영화, 그 사모펀드 형태의 민간 합작 투자라든가, 그러니까 이 정부 투자 자체를 이제 단독으로 하지 않고 이 그런 대형 이제 이 초국적 사모펀드들을 같이 이제 다 끌어들이면서 그렇게 해야 뭐랄까 완전 민영화도 아니고, 예? 관주도라는 것도 갖고 있으면서, 하지만 이게 실제로는 다 민영화시키는 그런 효과까지도 낼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뭐 추구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근로시간 개선에 이건 뭐 거의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미국 주도의 뭐 이런 그 세계경제 재편에 결합한다는 건데 이 공식 용어예요. 국제연대가. 저 깜짝 놀랐어요. 정부 문서에 국제연대 이런 표현이 막 들어가는 거가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지난 정부에서도 굉장히 놀라운 용어가 하나 등장했죠. 혁명위원회,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예, 대통령 직속으로 했었고, 이번 정부에서는 국제연대를 강화하겠다, 이런 엄청납니다. 근데 그 국제연대 내용이라고 하는 게 다 이런 거죠. 게다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이 그 군사 동맹체는 대부분 다 이 중국 봉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다 원래 있던 기구에 플러스라고 해서 확장하는 게 들어가요. 나토 플러스, 쿼드 플러스, 오커스 플러스, 뭐 파이브 아이스 플러스 다 들어가는데 이 플러스의 공통점들이 가진 나라가 딱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저기에 다 들어가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일본 원래 멤버고요. 이 플러스에 들어가는 나라는 우리 한국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잖아요. 왜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너무 도발적인가? 전쟁하고 난 다음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겠죠. 뭔가 이제 다시 세우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회의가 우크라이나 재건회의라는 게 지금 가동이 되고 있어요. 1차 회의를 했고 계속하고 있는데, 근데 이 재건회의는 그 전에 우크라이나 개혁회의라는 형태로 유럽 국가들하고 이 우크라이나하고 우크라이나 정부 유럽 정부들 이렇게 들어가서 우크라이나 개혁 회의를 해왔어요. 몇 년 전부터 매년 했는데, 그 목표가 뭐였냐면 거기도 마찬가지고 이 재건회의도 마찬가지인데 우크라이나의 신자유주의화입니다. 명시적으로 그 개혁이라고 하는 게 신자유적인 개혁이에요. 그대로 노동시장 개혁, 자본시장 개혁, 금융시장 개혁, 이게 다 그렇게 신자유주의 형태로 우크라이나를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젤렌스키 정부와 유럽과 미국이 들어갔어.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이게 전쟁이 터지니까 이게 리폼이었거든요. 원래 그 회의 명칭이 그 R이 이제 리커버리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재건 회의해서 그거 약칭은 똑같죠. 그게 그대로 계승해서 그 회의를 하고 있는데, 6월 달인가 7월인가에 그 재건 회의가 스위스에서 열렸습니다. 열려서 이번에 특별히 초청된 나라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한국을 초청했습니다. 우리 저 외교부 차관이 가서 그 회의 참석을 하고 왔는데, 왜 갔을까요? 그래서 국내 언론에 그렇게 났어요. 그 다음에 대서특필에 우크라이나 복구하는데 760조, 총 760조, 한국도 참여. 며칠 전에 이제 정식 그건 아니고 실무회담인가 비슷한 거였는데 약간 줄었어요. 500 몇십 조. 우크라이나 재건에 필요한 사업에 한국 참여. 그게 목표였을까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재건회의 공식 문서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낸 마스터 플랜 형태의 그게 있는데,
그건 그 주요하게 어떻게 예를 들면 전쟁 끝나면 어느 이 단계로 이제 시장을 뭐 개방하고 자본을 유치를 해서 어디 부분에 이제 뭐 투자하고 그다음 어느 나라 뭐 내지는 뭐 어느 이제 그 이 초국적 기업과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에 대한 세부적인 게 쭉 있는데 그 상이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상을 이게 우크라이나와 그 두 개의 정부 국가를 비교를 해서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폴란드, 한국 이렇게 비교해갖고 우크라이나 노동시장 예? 해고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9주나 걸리고 막 한 명 해고시키려면 폴란드 저기 뭐 한 달, 한국 뭐 통보만 하면 뭐 2주 만에 다 그런 식이에요. 자본시장 여기 뭐 굉장히 뭐 이렇게 경직돼 있고 뭐 폴란드 중간 정도, 한국 완전 개방, 노동시장 여기 아주 뭐 우크라이나 경직돼 있고 폴란드는 중간 정도, 한국 완전 유연. 여기 지표로 든 게 뭐냐면 그 세계은행에서 나온 공식 통계예요. 그 뭐 doing easy 뭐 저 비즈니스인가? 하여튼 기업하기 좋은 나라 전 세계 몇일까요? 한국이 기업하기 좋다는 게 무슨 얘기겠어요? 그 첫 번째 노동 규제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노동 시장이 유연화되어 있다는 거. 두 번째가 자본 조달하기가 좋다. 5위입니다. 전 세계 한국이 세계은행에서.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신문에 나오는 뭐 한국 노동 시장이 뭐 경직돼 있어가지고 뭐 투자 유치가 안 되고 뭐 다 거짓말이에요. 싹 다 거짓말이에요. 그 세계 뭐 OECD나 뭐 이런 그 국제기구 공식 통계를 가지고 하면 한국이 굉장히 그 노동시장이 저 상대적으로 굉장히 유연화되어 있는 걸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근데 몇몇 조항 때문에 우리 저 근로기준법 뭐 해고 절차라든가 뭐 정리해고 뭐 이런 절차 몇몇 규정 때문에 그게 그 상대적으로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경직돼 있다는 평가를 받기는 받는데, 근데 그건 우리가 알다시피 거의 사문화된 조항이잖아요. 기업이 그걸 회피하는 수단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 그리고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저기 노동시장이 유연화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경직됐다는 거는 그게 경직된 거 있으면 세계에 뭐 다 경직 안 된 나라가 없게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은 하나는 우리나라의 뭐 그런 저 환경 자체가 굉장히 자본 친화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그 이후에 이미 지금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한국 전쟁 끝나면 뭐 광산은 누가 어떤 자기들끼리 지금 모여가지고 그걸 다 나눈 거예요. 인프라별로 뭐 어느 자본 어느 국가에 어떻게 뭐 분할하고 하냐고 들어와서. 근데 이제 말은 그렇게 하죠. 투자 유치, 자본 유치고, 그죠? 예? 근데 뭐 우크라이나는 주로 이제 이런 토지 자원이 굉장히 이제 뭐 농산물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크고 그런 형태인데, 그것도 이미 지금 원래 농지가 처음에는 민영화 됐다가 그게 이제 다 올리가리들이 막 다 독점하고 막 이렇게 하도 사회 문제가 많이 되니까 그걸 지금 다 금지시켰어요. 그랬다가 일부 이제 내국인들 상대로 해서는 국내인들한테 풀었어요. 몇 년 전에. 그 이제 토지 거래를 일부 자유화시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외국에는 이제 금지 상태를 유지를 해왔는데, 그걸 계속 이제 뭐 IMF나 세계은행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트집을 잡은 거죠. 빨리 개방해라. 이번에 젤렌스키가 개방. 전쟁 중에 전쟁 발발하자마자 내린 조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식적으로 모든 노동 기본권을 정지시켰어요. 노동쟁이 금지됐습니다. 근데 기업 자유 전면 다 허가요. 거의 대부분의 규제는 다 완화시켜줘. 그리고 또
하나 조치를 8월달에 하나 더 했는데 대통령령으로 민영화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그 기업 규모에 따라서 소규모 민영화와 대규모 민영화로 나누는데 소규모 민영화는 진짜 뭐 처음에는 이제 둘 다 허용했고 이것도 이제 그 올리가리 다 독점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것도 막 계속 문제가 되니까 다 금지시켰다가 민영화를 소규모 민영화만 풀었어요. 근데 전쟁통에 지금 8월에 대규모 민영화는 다 금지시켰거든요. 그것까지 자유화. 민영화 전면 이제 자유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이게 전쟁통에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그쪽에서 얘기하는 재건이고 개혁이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거에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모범적인 지금 전 세계에서 그 자료 보면 황당해요 진짜. 코리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훌륭했나? 네,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그 자본 친화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형태로 되어 있는 국가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이런 질서 재편 이런 형태의 그에도 지금 다 똑같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줄을 섰는지는 뭐 거의 분명한 그런 상태가 되고 이것들이 가져올 그 악 영향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굉장히 지금 어마무시하게 지금 작동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중국이나 이제 북한의 이런 대응까지 이제 포함해 놓고 보면 동북아 전체에 사실은 이 긴장과 위기 수준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전개될지 지금 알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런데 아무튼 여기 지금 이 정부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잘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보면은 뭘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그걸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일단 이거는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야 뭐 운동이 발전하든 좀 새로운 전망을 갖든 너무 몰입해 있으니까 금융화 자체에 뭐 젊은이들 뭐 자기 인생도 걸고 뭐 여기 뭐 그렇잖아요. 제가 진짜 올 초에만 해도 뭐 이런 강연 노동조합에 이런 강연 가면 진짜 거의 거들떠도 안 받습니다. 넌 떠들어라 거의 딱 이런 분위기인데 왜 그냐? 실제로 그 임단협에서 얻는 이 성과금이나 뭐 이 임금 인상 그 비율보다도 주식 시장에서 얻는 연간 수익률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졌어요. 안 가졌대요. 그 몇몇 이제 조합 활동가들은 그런 호소까지도 했는데 지금 요즘 뭐 임단협 되겠어요? 예? 다들 뭐 이렇게 그거 시황 보고 앉아 있고 뭐 코인 뭐 얼마나 올라갔나 이것만 들여다보고 이렇게 있는데 뭐 그 임금 그 뭐 몇 퍼센트 올려봐야 그 얼마 된다고 그걸 거기다 그렇게 뭐 하겠냐? 그 위험하다고 그런 얘기를 해도 이게 현실화되는 거에 대한 감들이 없는 거잖아요. 저도 뭐 역사 공부하고 뭐 그럴 때는 이 대공황 시기에 이 사람들이 어떤 행태를 보였고 이렇게 어떻게 움직였다는 걸 그거 보면서 야 설마 내일 이렇게 몰락하는데 오늘 진짜 이렇게 될까? 이렇게 이랬을까? 그러니까 내일 이제 무너지는데 전날까지도 거의 모든 주요 언론에서 주식 시장은 상승할 겁니다. 이게 다 일면 그 경제면 머리 기사가 다 그런 식으로 다 나가는 거거든요. 그다음 월요일 날 이제 폭망하게 돼 있는데 알고 보면 웃긴 거잖아요. 근데 왜 저랬을까 도대체? 진짜 몰라서 그랬을까? 정보가 없어서 그랬을까? 뭐 이런 뭐 상상들 하는데 막상 겪어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네? 내가 같이 뭐 예를 들면 집 안 사면 뭐 주택 뭐 아파트 구매를 안 하면 진짜 무슨 거지 되는 것 같고 나도 뭐 지금 뭐 주식이나 코인 여기에 올라타지 않으면 뭐가 좀 바보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에서 뭐 이게 나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착각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오늘만 피하면 되는 거지. 예? 뭐 내가 이제 오늘 팔고 내일 무너지면 이런 식의 이제 환상들을 가지면서 막 그 몰입하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승률이 이 코로나 국면에서 세계 2위예요. 1위가 어디겠습니까? 중국이에요. 중국이 우리만큼 좀 답답한 그런 거기는
거의 신자유주의 이러면 뭐 이렇게 괜찮은 걸로 생각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내일 우리 중국 토론회 있으니까 우리 한남석 선생님한테 좀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시고요. 아무튼간에 우리나라가 그만큼 이 금융화라는 것에 전체적으로 몰입되어 있으면서 가계부채 상승률도 거의 OECD과의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가 있습니다. 다 부채로 지금 다 남아 있는 그런 형태에서 이제는 이 책임들을 그렇게 묻기 시작한 거잖아요. 아까 뭐 한계자본 무슨 이 과잉자본 안에서도 한계자본이나 무슨 좀비자본 이렇게 묻는다고 했지만 실물 부분에서 뭐 제조업이라든가 뭐 생산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되지만 금융시장 안에서 한계자본은 결국 취약차주들이거든요. 빚내서 투자한 이 선수들이에요. 이것도 자본이잖아요. 네? 금융자본 형태로 들어가서 이자를 나눠 먹는 건데 이게 굉장히 과잉돼 있어갖고 전체 이자율 분할되는 게 굉장히 낮아지고 하니까 여기도 수익이 안 나고 그다음에 더 거기다가 더 부채를 했고 돈을 더 붓는 식으로 유지를 해왔는데 이제는 그런 식으로 더 이상 유지를 못하니까 날려야 되는 거죠. 누구를 날리겠어요? 금리 올라가면 누가 날라갑니까? 그거 피해로 볼 게 뻔한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네? 뭐 예를 들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 선동은 안 했을지라도 부하내동한 건 아니냐. 네? 내지는 알고서도 예를 들면 침묵한 건 아니냐. 그런 책임이 저 있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예를 들면 미국 같으면 금융위기 이후에 월스트리트 점령 운동이라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금융자본, 투기자본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하고, 예? 뭐 그걸 어쨌든 좀 다른 대안을 만들기 위한 그런 좀 사회적 시도들도 같이 좀 이렇게 광장이라는 형태로도 하고 뭐 하면서 뭐 버니 샌더스 같은 것도 나오고 뭐 이렇게 무슨 이렇게 미국 안에서 무슨 사회주의 이런 얘기도 나오게 된 그런 배경들이 그렇게 존재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안 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로 가만히 있었지. 예? 대응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 거가 가져온 이 결과라고 하는 게 오늘의 이 현실입니다. 그때 뭐라도 좀 했으면 좀 연끌을 덜 했겠죠. 이 청년들 2층에서 또는 주택 없는 사람들이 막 무리해서 막 주택 살라고 하는 이거를 조금이라도 덜 했겠죠. 이게 예를 들면 아예 다른 상상을 열자 이런 이렇게 엄청난 수준이 아니다 하더라도 어쨌든 현실 대응하는 데 있어서 뭐라도 조금 달랐을 텐데 그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똑같은 지금 형태 취하고 있고 지금 나아가서 연금 이 기금이 이게 지금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심지어 영국의 연기금은 여긴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연기금이 레버리지 투자가 됩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손실률이 어마무시하게 나는데 이번에 트러스 총리가 사임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그런 상태에서 감세까지 가니까 그거 메꾸려면은 거기도 예를 들면 정부 자금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연금 펀드의 난 손실이. 근데 그런 데다 감세까지 해서 그러면 이게 국가 부채 그것 때문에 더 늘어날 우려가 확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리까지도 지금 물러날 이제 지경에 되는데 그 근본적인 거는 사실 거기 아직 해소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그러니까 감세라고 하는 건 그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거지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었던 거죠. 그렇다고 지금 이게 우리는 그럼 다르냐? 조금 낫죠. 솔직히 조금 낫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실은 같은 문제 지금 계속 봉착해 있는 상황이 돼 버리고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 신자유주의 금융화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할지 아직 문제 제기도 제대로 한 번도 못 해본 이 사회주의 진영이든 진보 진영이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대응할 거냐 이런 과제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걸 좀 극복을 해야 그 다음 스텝이 좀 가능할 텐데 여기에 계속 매여 있으면 솔직히 이렇게
무슨 뭐 다른 뭐 상상을 하자, 뭐 사회주의 뭐로 나가자, 이거 다 공연불이에요. 다 뭐 이걸로 다 기대를 하고 있고, 여기서 뭐 헐떡거리고 앉아 있으면은 뭐 누가 그걸 다른 걸 쳐다나 보겠습니까? 아, 뭐지? 안 되네. 네, 하지 말란 얘기인가 같긴 한데. 예, 되네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재벌 독점 심화되고 기업 이윤도 이제 양극화되는 건데요. 이건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뭐 지금 현재와 같은 인플레이션 아래에서는 그 지금 독점 이윤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이제 상태에 있고, 이것도 글로벌 수준에서 보면 결국은 이 기존 그 제국주의 국가 쪽으로 이윤이 더 쏠리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이른바 이제 킹 달러 현상이라고 하는 형태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위기가 이제 심화되면 이윤율이 점점 더 낮아지니까 결국에는 수탈 구조를 더 확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더 만회시키는 그런 전략들을 가져가게 되면 굉장히 퇴행적이기도 하죠. 한편에서는. 근데 하여튼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얘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자기 이윤을 어디까지 나누냐? 그 지금 뭐 예를 들면 주주 뭐 같이 극대화 그래가지고 이 주주들하고 이제 나눠왔잖아요. 뭐 이렇게 자사주 매입도 하고 뭐 이번에 이렇게 엄청나게 벌어들인 것도 또 똑같이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나누고 있는데, 거기 하나 더 갑니다. 이제 정규직들한테까지 내려가요. 하도 난리를 치니까 성과급 형태로. 근데 딱 거기까지인 거죠. 이거를 사회화하는 거는 우리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어떻게 나누겠어요?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저쪽 민주당에서 하는 것처럼 무슨 포괄적 뭐 포용적 뭐 이래가지고 하청기업 형태로 뭐 지원해주고, 결국 하지도 못하긴 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는 되지도 않는다는 거거든요. 결국 사회적으로 예를 들면 뭔가 남기는 데는 여기밖에 없는데, 예? 뭐 지금 현재 정부처럼 뭐 감세를 해줄 그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 이윤들을 사회화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고, 이거에 대한 뭔가 이제 좀 구체적인 대안이. 그래서 그 사회화의 한 방안으로 예를 들면 이 기업 자체를, 이 재벌을 예를 들면 사회화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겠죠. 노르웨이처럼. 노르웨이가 그 70년대 그 북유럽 그 국가들 중에서 가장 못 사는 그 나라였는데, 노르웨이가 석유가 터졌지 않습니까? 북해산 브렌트유가 거기서 그 노르웨이 앞바다에서 석유가 터지니까 노르웨이 전체 산업의 한 30-40%가 지금도 에너지 산업이 이제 점유하고 있는데, 그 에너지 그 기업들을 다 국유화시켜요. 다 국영 100% 그 석유와 가스, 천연가스. 거기서 난 이윤을 가지고 뭐 예를 들면 무상의료니, 예? 무슨 연금 펀드니, 그 노르웨이 그 국부 펀드가 세계에서 제일 큰 펀드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게 물론 이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나쁜 짓도 많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이제 사적인 형태로 전유된 것보다는 그렇게 공적인 이 사회적인 형태로 전유되면서 그 수익을 이렇게 나눈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석유가 안 나잖아요. 뭐 한 바가지 났다나 뭐 어쨌든 대신에 재벌이 있거든요. 뭐 그런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뭐 사실 재벌 국유화나 사회화와 뭐 직접적으로 좀 관련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거에 대한 대응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참 꼭 보아시네. 네. 세 번째가 이제 결국에는 실업이 확대된다는 겁니다. 그 실업률 올려야 된다는 게 그 이 중앙은행 기본 정책이라고 얘기했죠. 뭐 기본일 뿐만 아니라 이 국면에서는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이제 뭐 몇 가지 형태로 나와있죠. 뭐 구조조정이나 뭐 정리해고나 도산, 예? 뭐 또는 뭐 일부는 이제 민영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외국계 이런 그 기업들 같으면 글로벌 구조조정에 같이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돼요. 그건 이제 국내 기업의 철수, 뭐 투자 철수라든가, 뭐 예를 들면 뭐 이 폐업,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그 전 단계인 형태의 뭐 그런 뭐 구조조정이나 뭐 이런 이제 조치들이 동반이 되겠죠. 그 하여튼 뭐 다양한 형태로 이제 존재할 텐데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 일자리 수준에서 놓고 보면 그 뭐 예를 들어서 1차 균열은 그거인 거. 균열 일터 이제 얘기할 때 1차 균열은 뭐 같은 그거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할하는 거지 않습니까? 업무를 외주화한다든가 뭐 아니면 저 해외로 뭐 이렇게 하는 그것도 마찬가지 형태인데, 이런 형태로 이제 일자리의 1차 균열이 신자유주의 시기에 다 일어났죠. 우리가 흔히 이거를 노동유연화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는 2차 균열을 하고 있습니다. 균열된 일터 그 안에서 또 균열을, 그 어디 쪽이냐? 주로 다 불안정 그 일자리에서 2차 균열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알바 쪼개기예요. 알바를 쪼갭니다. 잔인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를 6시간을 고용한다고 치면 원래 6시,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은 예를 들면 12시부터 6시까지잖아요. 예? 요즘에 이렇게 고용을 안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는 시간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그 다음에 4시부터 6시까지, 그 다음에 뭐 8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6시간을 고용을 해요. 그걸 또 쪼갭니다. 그러면 누가 좋겠어요? 이 아르바이트 노동하는 이 친구는, 이 노동자는 그 시간을 다 대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제가 지금 예를 든 거는 조금 극단적인 예인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0시간 이 안에서 그렇게 8시간을 쪼개요. 그 나머지 예를 들면 그 몇 시간은 그 노동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예, 대기하는 시간인데 그냥 이제 네 거죠. 근데 어떻게 뭐 1시간 있다가 다시 가야 되는데 어딜 가겠어요? 거기 있어야지. 그래 또 일부는 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 예를 들면 문을 열고 닫는 것도 이게 예? 누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밤새 기다렸다가 문을 이제 닫아야지. 예? 그 다음에 몇 시간, 한 4시간 후에 다시 이제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쪼개가지고 이렇게 또 그런 식인.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 뭐 정규직들 같으면 이제 할증률을 줄이는 뭐 그런 것이기도 하고 대기 시간을 늘리고 뭐 그런 것이지만, 이거 자체로 예를 들면 굉장히 이제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그런 거. 그다음 또 두 번째 대표적인 게 이 플랫폼 노동이 그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그 디지털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인형 눈 뭐 하나 붙이는데 10원씩 뭐 이렇게 주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인형 눈깔 하나 붙이는 이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코딩 하는데 한타의 일원입니다. 예? 그거를 크라우드 노동이라고 해서 이 크라우드 안에 올려요. 그러면 이제 다수의 이제 이 노동자들이 있고 다수의 이제 이 입감을 주는 고용자들이 이제 있는 거죠. 뭔가 이제 작업할 걸 이렇게 딱 올리면 붙을 사람들이 쫙쫙쫙 자 신청을 해요. 그럼 그걸 공동으로 다 해갖고 그걸 하는데 그 계산을 한타에 1원씩 해갖고 타수 쫙 해갖고 그 성과 나오는 거를 이제 해서 계산해서, 이게 일종의 이제 21세기형 그 인형 눈깔 붙이기와 똑같은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이걸로 생활비가 됩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투잡하고 쓰리잡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뭐 안 썼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4일제 노동 얘기할 때 그게 8에 32시간이잖아요. 예? 주 4일제. 비정규직 노동자들 평균 노동 시간이 33시간이에요. 이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주 4일제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 요구가
그러니까 비정규직 노동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시간당 임금은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총 노동 시간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노동 시간이 줄은 거의 핵심은 정규직 노동 시간이 준 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 시간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당 임금은 올라갔지만 이 총 노동 시간이 주니까 평균 임금이 살짝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임금 수준이. 그 정규직하고 격차는 그거에 따라서 점점 벌어지고 있는. 이게 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이 불평등한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